지식구조와 정치 1 제6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계획 예고한 것처럼 지금 강의 계획보다 한 주 우리가 지금 빨리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6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이제 법률의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이죠. 법률에 관한 첫 번째에서 우리가 법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오늘 남은 나머지 민사법, 형사법, 그 다음에 소송법, 요 세 가지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진도로 경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사법과 형사법, 소송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들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사법, 민형법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법으로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민사법, 민법, 민사법, 약간 이제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실정법, 법전상 말하는 민법을 말하는 것이고, 민사법은 민법과 관련된 민사 일반에 관한 법, 민법을 위시해서 상법이랄지, 민법의 특별법인 상법, 그리고 또 상법의 또 특별법이 되는 뭐 엄수표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묶어서 민사법이라고 말하고, 형사법도 마찬가지죠. 형법이라고 하는 현행법, 단일법인 형법에 있지만, 그 외에도 이제 뭐 국가보안법이랄지, 뭐 보호관찰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는 이제 형사법이다. 나아가서 소송법까지 묶어서, 형사소송법까지 묶어서 우리는 형사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민법부터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민법은 이제 말 그대로 영어로 하면 이제 뭐 시빌로 이렇게 되죠.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헌법이 이제 그 국가의 어떤 뭐 주권에 관한 그런 법이라고 그러면, 민법은 개인 간 관계, 우리는 개인을 이제 둘로 나누어서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잖아요. 자연인과 법인, 하여튼 그 개인 간 관계를 규율한 법이 이제 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생활에서 기초가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기초가 되는 법인 만큼 그 기초 사항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나 분량이 가장 방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행 법전을 볼 것 같지만 민법이 굉장히 방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만큼 기초에 관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가장 방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민법은 법학과에서 옛날에, 지금 뭐 법학 전문대학원에서 옛날 법학과에서 공부할 때도 민법은 최소 이제 세 과목으로 쪼개가지고 민법 총칙, 그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그다음에 친족법 이렇게 크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네 부분도 이제 굉장히 사실은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민법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민사법의 기본 원칙은 이제 민사법이라고 한 것이 이제 근대와 현대와 이제 일반적 원칙을 나눠볼 수 있어요.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이제 지켜져야 될 민법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가 권리 남용 금지, 권리를 최대한 행사를 하고 상대방은 그 권리를 존중을 할 의무가 있고, 국가도 그 개인의 고유 권리를 이제 철저하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리고 본인은 권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유권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신의 성실의 원칙. 뭐 법이 그 권리 행사자든 아니면 권리의 상대방이든 아니면 물건의 뭐 주체든 객체든 채권의 주체든 객체든 하여튼 주체는 하여튼 신의 믿음, 통상적인 믿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의로운 걸 다하고, 그 다음에 성실, 최선을 다해. 이런 이걸 이제 우리는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줄여서 신의칙이다. 신의칙. 그래서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은 시대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이제 보편적인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대와 이제 현대로 나누어서 이제 근대 초창기에는 이런 원칙이 세 가지였습니다. 사유재산권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적 자치의 원칙.
개인적인 개인 간 관계, 개인 간 그 자치에 대해 최대한 보장을 하고 제3자, 뭐 국가가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는 거, 요거를 가장 중요시했고, 세 번째는 과실 책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불법 행위 이런 거, 민법상에 이제 불법 행위, 뭐 손해배상 이런 거 할 때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다시 말하면 뭐랄까요, 자기 뭐랄까요, 무슨 뭐 미필적 고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다시 무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 예? 예를 들면 천재지변 같은 거는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이 세 가지가 이제 근대 민법의 원칙입니다. 예? 사유자산권 존중, 사적 자치, 과실 책임, 이게 이제 근대 민법의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말하면 이제 산업혁명 전, 산업혁명 직후, 뭐 이때 시기가 아마 요게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적으로 볼 때 이제 뭐 독점 자본주의를 접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 양차 세계 대전이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약간 변화가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산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유자산권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유자산권 존중이 절대 자본주의, 순수 자본주의 원칙이라면 이 소유권 공공 원칙은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원칙이라면 그냥 사회주의겠고, 소유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자본주의니까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공공의 원칙입니다. 최대한 사유자산권은 존중하되 불가피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뭐랄까요, 조리, 사물의 이치에 맞는 그런 정도로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초상권, 뭐 프라이버시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유자산권이라면 소유권 공공은 예를 들면 뭐 알 권리죠, 알 권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을 하되 일반 국민의 그 알 권리를 위해서는 사유자산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문제가 됐던 뭐 N번방 사건 이런 그 사람의 초상권을 이제 최대한 보호를 해야 되고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지만 그 사안이 워낙 중대하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 시청자들의 이제 그 알 권리도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주빈이라고 하는 그 주범 실명도 공개를 하고 이제 얼굴 사진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소유권 공공의 원칙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적 자치 원칙도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가능하면 이제 개인 간 자율적인 그런 계약의 존중을 하지만 이제 항상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갑을 관계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항상 갑은 유리하고 을은 불리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계약이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 공정을 위해서는 부도계약에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본래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본래는 기업에서 노사 자율로 사적 자치 원리에서 이제 노동법이라 뭐랄까 노사 관계가 규율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노사 자율에 맡겨놓으니까 항상 이제 사용자는 갑,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는 을, 이 갑을 관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노동법으로 해서 국가가 이제 노동법을 제정을 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계약 공정이죠.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를 이제 보장을 하되 너무 명백하게 갑을 관계에 될 경우에는 국가나 공공에 개입을 해서 계약이 공정하게 성립되도록 페어네스, 계약 공정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과실 책임이죠. 그 예전에는 과실이 발생한 부분, 본인이 잘못했을 때만 책임을 지지만 이제는 무과실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운전하다가 내가 과실로 해서 이제 사고 나는 것만 책임을 졌지만 이제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그런 사고도 내가 책임을 져야지.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죠. 내가 잘못하진 않았으나 차체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나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결국은 본인이 져야 되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까지 이제 영역이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민법도 여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지만 민법 전에 헌법으로 이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 지난번 공부할 때 나왔듯이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있잖아요. 시장 경제 원리를 사회자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적 시장 경쟁을 최소한의 공공이익이 맞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행 그 도시계획법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사회자산권은 최대한 존중을 하되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 강제 수용을 하고 그거를 이제 공원,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 소원까지 갔었고, 그래서 결국은 헌법 재판소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했죠. 지금 공원 녹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헌법 개정도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그러니까 아마 헌법 개정의 가장 큰 쟁점은 권력 구조 개편, 뭐 다시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 내각제냐.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지금처럼 5년 단임제로 할 거냐, 미국처럼 4년 중임제로 할 거냐. 이게 이제 큰 쟁점이긴 하지만 더 큰 쟁점은 그겁니다. 순수 자본주의로 갈 거냐, 현재처럼 미국, 일본형의 순수 자본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 유럽형,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형의 보다 더 책임적인 그런 시장 경제로 갈 거냐. 여기 이런 게 아마 가장 큰 어려움. 다시 말하면 근대 민법의 원칙을 버리고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현대 민법의 원칙으로 과감하게 가야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법이 1987년에 개정이 될 때, 마지막 개정이 될 때부터 벌써 뭐랄까요, 우리 헌법이 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30년, 40년 시간이 흐르도록 한 번도 개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벌써 시대에 뒤떨어졌고 했는데 지금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민법의 구성입니다. 민법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방대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설치했던 법제처의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이라고 하는 그 앱에 들어가면 앱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면 됩니다. 그 앱에 가서 민법을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고 수업 끝나고 나서 그 앱을 열어서 한번 민법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자 크게 이제 세 부분 나눠져 있다는 거죠. 민법은 맨 앞에 총칙편이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권법, 채권법 이렇게 둘러있어요.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우리는 재산법이라고 합니다. 재산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분법이라고 해서 가족법, 상속법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게 나누면 이제 5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민법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은 결국 총칙을 빼면은 재산과 신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산과 신분은 또 서로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죠. 특히 상속 증여 가족 관계에 있어서 상속 증여와 관련돼서 신분 재산으로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 작게는 5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민법의 이제 법원입니다. 민법의 법적인 원천은 어디서 오느냐? 역시 이제 성문법이죠. 일단은 민법 법전 성문화되어 있는 각 법 조항, 그게 가장 이제 큰 그 권위를 갖는 것이고, 그걸로 이제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이제 관습이죠. 관습. 사회 통념적인 관습을 따르고, 그게 좀 부족하면 조리, 사물의 이치 이걸 따지고, 그게 부족하면 이제 판례, 그죠? 판례가 있어서 민법 판례를 우리가 이제 참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역시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성문법을 이제 법 조항을 역시 가장 중요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 있어서 민사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그 행위의 주체죠. 주체. 이걸 우리는 이제 능력을 가진 사람, 능력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능력. 능력은 이제 의사 능력과 권리 능력이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각을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권리 능력이 있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이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법상 이제 능력자는 이제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성이 되고, 자연인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그 기간 동안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은 등기부터 청산까지, 등기소에서 등기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법인이 해산, 청산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이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것도 사실 논란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법인 같은 경우에 등기할 때부터 청산까지다 그러면 이제 명료한데, 자연인 경우에는 이제 출생부터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가 그럼 정확히 출생이냐? 언제가 출생이냐? 지금 다수설은 완전 노출설이죠. 아이가 완전히 엄마 뱃속에서 완전히 나왔을 때부터 사망 때까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했을 때부터, 그 잉태설을 주장합니다. 잉태했을 때부터 사망 시까지. 생명은 그 존엄한 거기 때문에 잉태부터 봐야 된다 이런 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노출설하고 잉태설하고 또 중간에 이제 부분 노출설도 있고 뭐 진통설도 있습니다. 진통설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진통이 시작될 때부터 그 아이는 능력이 있는 걸 봐야 된다. 일부 노출설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왔을 때부터 능력이 있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도 학설이 넷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 사망 시점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완전 사망, 심폐기능이 완전히 중지됐을 때가 사망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뇌사 상태, 뇌사 상태면 사망으로 봐야 된다. 심폐는 살아있지만 뇌가 죽은 사람,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도 이제 죽은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설이 있지만, 현재 통설은 심폐기능이죠. 완전히 심장과 폐가 완전히 정지했을 때를 우리는 사망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식물인간도 사망하지 않은 걸로 보는 거죠. 이런 논란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만 지금 얼핏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법상의 능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미성년자죠. 만 20세 미만인 미성년자, 이 사람들도 일부 능력을 인정을 하고 일부는 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말을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2013년도 민법 개정이 있었어요. 그 개정 이후에 이런 금치산, 한정치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는 후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성년 후견인, 한정 후견인, 특정 후견인 이런 말을 써요. 이제는 금치산, 한정치산이라는 말은 민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과 채권을 좀 한번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물권은 말 그대로 이제 민법상에서 물건에 대한 이제 배타적인 권리를 우리는 물권 이렇게 말해요. 물권. 채권은 뭐예요? 어떤 화폐 가치에 대한 이제 권리죠. 예를 들면 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돈을 뭐 이런 하는 권리, 이게 채권이고, 물권은 예를 들면 뭐 동산이나 부동산을 자기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걸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도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부동산과 동산으로 일단 나눠지죠. 움직일 수 없는 토지와 건물 같은, 토지도 뭐 임야냐, 대지냐, 아니면 뭐 전답이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요. 이런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또 그 동산과 부동산도 가만히 보면 원물이 있고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물건이 있고 거기 달려있는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샀는데 타이어가 끼어져 왔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원물로 보고 이제 자동차를 과실로 보고, 또 시계를 샀더니 손목시계를 샀더니 손목시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계줄을 주더라. 그러면 이제 원물과 과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과실은 아무래도 좀 식물에, 예를 들면 뭐 꽃집에서 화분을 샀더니 귤나무를 샀더니 귤이 달려있다. 뭐, 자, 그러면 이제 그 귤은 누구 거냐? 그 산 사람한테 당연히 귀속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귤나무를 샀는데 키웠더니 귤이 열렸다. 그러면 그 귤 열매도 이제 그 주인한테 귀속되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천연과실이에요. 자연 그대로 맺어지는 과실이 있고, 법정 과실은 이제 뭐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이자가 나왔다 이런 거, 이런 법정 과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물과 종물이 지금 말한 거죠. 시계와 시계줄,
그 다음에 운동화 끈 이런 거, 뭐 자동차와 타이어 뭐 이런 거죠. 이런 주물과 종물 관계 있는 건. 어, 카메라와 렌즈,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카메라와 렌즈는 대체로 따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지요. 자동차와 타이어는 뭐 하나로, 자동차를 사면 당연히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 거, 이건 맞는 건데, 카메라를 샀더니 렌즈가 없다. 이거는 충분히 이제 타당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물, 종물이 있어요. 그리고, 물건은 변동을 공시를 해야 돼요. 이게 주인이 바뀌었다. 부동산은 어떻게 공시를 하냐?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합니다. 등기를 하고, 등기에 관련된 뭐 취득세, 뭐 이런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별로 등기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하여튼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지만 공시가 돼요. 공개적으로 이제 공표, 내가 집을 샀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만 되는 거고, 동산은 인도를 해야 돼요. 내가 차를 샀다. 그러면 이제, 그 차를 넘겨줘야 돼. 키를 줘가지고 넘겨줘. 이렇게 함으로써만 변동이 공시가 돼요. 자, 물건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표로 지금 정리를 했죠. 민법상 물건이고 관습법상 물건이 있다. 민법상 물건은 크게 나누면 점유권, 그냥 단순히 점유만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본권이 있다. 본권에는 또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있다. 제한 물건에는 용익 물건,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전세를 놔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용익 물건이 있고, 담보 물건이 있다. 은행에다 이제 담보 설정해 갖고 저당으로 잡히고 이제 대출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담보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물건은 이제 법정지상권, 이제 분묘 기지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채권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검증 가치에 대한 이제 배타적인 권리죠. 구상권, 뭐 보상을 구할 수 있는 권리, 구상권, 이거는 뭘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권, 임차권, 빌려줄 권리,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이죠. 그러면 이제 빌려주는 사람은 권리가 있는 거고, 거기 세입하는 사람들은 의무가 있는 거고,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1981년에 그 제정이 돼가지고 그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는 거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은 20년 늦게 2001년도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이어서 2001년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상계, 서로 이제 뭐랄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제할 수 있는 상계,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증 채무, 뭐 공탁 이런 제도들이 다 채권에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법 남은 개념은 친족이죠. 친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재산 관련된 게 물권 채권이라면 나머지 하나가 이제 친족이죠. 친족이라는 것은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죠? 배우자, 이걸 우리는 이제 친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치면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 그 다음에 4촌 이내의 인척, 8촌 이내의 혈족을 우리는 친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죠. 그 다음 민법상의 가족은 누구냐? 민법상의 가족은 배우자, 일단 가장 가까운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혈족,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친양자 제도가 생겼습니다. 옛날에 뭐 친자, 양자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친자는 이제 직접 낳은 아들, 자녀를 친자라고 하고, 양자는 이제 입양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을 양자로 부르는데, 친양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호주제가 예전에 있었죠. 호주제가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호주제가 있었고, 주민등록법상에 세대주 제도가 있고, 호주와 세대주 제도.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인 용어입니다. 혼인. 예전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이제 각 나라에서 뭐 동성 결혼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말을 남녀가 만나서
뭐 이렇게 정의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혼했을 경우에 이제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족이 중요한 것은, 친족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 것은 그 재산과 관련돼서 그렇죠. 재산을 관련되기 때문에 친족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상속과 증여의 대상이 이제 친족이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알다시피 그 부모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상속이고, 증여는 이제 살아 계실 때 이제 자녀들을 불러서 나눠주는 게 증여입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는 개념이 다른 거죠. 상속은 사후에, 부모가 사후에, 증여는 부모가 사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눠주는 게 이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되면 이제 소득이 발생하니까 이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게 상속세고, 증여도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 거니까 증여세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제 세율이 같기 때문에 현재는 상속증여세법 이렇게 법을 하나로 합친 거죠. 예전에는 상속세법, 증여세법 이게 법이 따로 지금 이제 상속 및 증여세법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 상속에 중요한 것은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장이 있을 경우에는 유언장을 이제 따라가는 거고, 유언장이 없을 경우는 이제 그 유류분에 대해서 이제 법정 상속하게 되는 거죠. 법정 상속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개정민법에 대한 거.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얘기했던 그 개정민법이 이제 2013년도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제 개정이 된 게 민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정민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그 변화가 있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리 후견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그 용어가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는 후견이 일어나는 그런 개념으로 대치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예전에 민법에서는 호주제가 있었는데, 지금 호주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는 가족관계 등록제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동성동본 금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성씨가 같고 본이 같을 경우에는 결혼을 못하도록 동성동본 금혼제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동성동본이 자유롭게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친족만 아니면, 네? 친족만 아니면 자유롭게 동성동본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성주의를 폐지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녀가 나면 무조건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머니 성을 따라갈 수도 있도록 이렇게 부성주의, 요거를 이제 부성주의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부성주의를 폐지했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성 재혼 금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은 이제 이혼한 다음에 다시 재혼을 하려면 최소 그 임신 기간 10개월을 최소 10개월은 지나야 된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은 여성은 재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남성은 이제 자유롭게 되는데, 그게 이제 남녀 불평등이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이게 합리적인 그런 근거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성 재혼 금지 기간제가 폐지돼서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이혼한 다음에 바로 이제 재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가족 범위가 재구성이 됐다는 거. 이게 이제 개정민법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에 들어와서, 형사법은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범죄자를 이제 처벌하는 거죠. 아까 민법은 순전히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였다면, 형사법은 이제 국가가 개입하는 그런 겁니다. 개입을 해서, 가해자를 이제 처벌하는 겁니다. 민사에서도 이제 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형사는 이제 국가가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는 전혀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형사법도 민사법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에 직접 관계된 게 인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사법의 문제는 이제 가불관계 이런 불평등이 문제라면, 형사법의 문제도 물론 그 가불관계죠. 국가가 갑이고 피의자가 이제 어리니까 가불 해서 관계에서 이제 불평등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 인권 침해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별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그런 인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런 얘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검찰 경찰 분리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형사법상의 그 인권 유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이 너무 이제 많이 침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를 바로잡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형사법도 지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요. 말한 것처럼 일반 형법이 있다. 형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특별 형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그다음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이런 것들은 형법상으로 이제 한번 형법에 의해서 한번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폭력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은 특별 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한 번 더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뭐 사기랄지 뭐 주가 조작 같은 것은 특별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그래서 한 번 더 또 처벌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 특별 형법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보안법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 행형법이랄지 무슨 그다음에 무슨 보호관찰법이랄지 이런 특별 형법이 많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처벌 절차에 관한 게 이제 소송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송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자, 이제 기소를 하고 뭐 이렇게 뭐 구형을 하고 뭐 판결을 하고 뭐 항소를 하고 뭐 이런 절차를 정한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형사법상의 인권 침해는 바로 이 형사소송법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을 이제 바로 잡아서 최소한 선진국 수준의 인권 보장이 이루어지게 하자. 이게 이제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은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 놓은 그 형사소송 그게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 그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한 일본 정도, 미국, 유럽 정도로 안 가더라도 최소한 일본 정도의 그 인권 보장 수준을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민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법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 민법이 있고, 뭐 아까 말한 상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특별 민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 있다. 민사에 관한 소송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의 역시 주인공은 범인입니다. 법을 범한 사람, 위반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이제 범인이라고 이름을 범인 이렇게 붙입니다. 범인은 이제 혼자 단독도 있지만 이제 두 사람 이상이 같이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주범이 있고 종범이 있습니다. 주범은 말 그대로 주동한 사람이고, 종범은 이제 망을 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주범, 종범이 있고, 그 다음에 정범도 이제 정확한 그 범인, 이것도 단독, 혼자 단독 정범 또는 공동 정범, 그 다음에 직접 가담한 직접 정범 또는 간접 정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범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는 범행에 직접 가담 안 했지만 범행을 교사한 사람, 뒤에서 배후 조종한 사람, 이런 거는 이제 교사범도 이제 우리가 처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죄 요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범죄가 되려면 그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가 이제 구성이 조건이 돼야 됩니다. 첫째가 위법성, 일단 형사법을 위반해야 되는 거죠. 일반 형법이든 특별 형법이든 위법이 확실한 위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형 법정주의 원리에 따라서 죄와 형은 이제 법이 정한다는 거죠. 어떤 게 죄가 되는지, 어떤 게 죄가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죄를 졌을 때는 어떤 형을 가하는지, 그러니까 죄와 형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이 정하지 않은 것은 죄가 안 되고, 죄가 안 되면 당연히 형이 없는 거. 이게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거지만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법을 위반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거죠. 그 다음에 법을 위반했더라도 정당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 정당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위법성을 조각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다. 위법성이 이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정당 행위, 예를 들면 뭐 다리를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사람을 치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다 보니까 밑에 아래 뭐 자동차 지붕으로 떨어져 갖고 차가 망가졌다. 이럴 경우는 정당 행위죠. 정당 행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엔 또 뭐 일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무과실 책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 건 이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거고 정당방위 이것도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위협을 할 때 자기가 방어를 했다 이런 게 정당방위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마다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당방위 범위를 좁게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뭐 부부싸움 할 때, 뭐 남편이 흉기를 들이댔을 때 이제 부인이 둔기로 대응했다. 이럴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좁게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게 굉장히 넓게 규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총기가 이제 자유화돼 있고 미국은 이제 뭐랄까 가정집에도 이제 담벼락이 없어도 다 이제 이불 속에 베개 속에 이제 총기를 넣고 자니까 이제 절도범이 들어오면 강도가 들어오면 총을 발표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은 정당방위가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경우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정당방위, 긴급 피난, 이런 지금 뭐 코로나 이런 경우도 그렇지만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진 이런 위법이 아닌 걸 보는 거고 자고행위, 그 다음에 피해자가 성락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합법은 아니지만 위법성이 면제되는 거지. 면제. 그래서 이걸 조각사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불법 행위하고 가해자, 그 범인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 있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성립해야지. 그래야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그 누명을 벗을 수 있고 진범을 잡을 수 있고 이런 거죠. 이게 분명하게 진범과 그 사건과의 이제 인과관계 분명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구성요건의 해당성, 누가 봐도 이거는 시기적으로 정확해야 되는. 그다음 공간적으로도 그 장소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알리바이가 있다든지 이러면 그게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다음에 같은 장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뭐 맞지 않다든지 이러면 해당성이 없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충족이 될 때 우리는 이제 범죄 요건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게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 미필적. 여기는 우리가 고의는 아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음주운전 같은 거.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사람을 쳤다.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람을 치려고 운전한 건 아니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벌써 고의는 아니지만 미필적인 고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도록 사실상 고의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깨진 유리창 이론. 이거는 이제 뭐 뭐라고 할까 슬럼가 같은 데서 유리창이 하나 깨지기 시작하면 그 전체가 이제 우범지역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불고불리의 원칙. 형법상에서는 고소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 불고불리. 고소를 해야지만 고소 고발이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다. 경찰이 검찰이 그냥 자발적으로 범죄자를 잡을 수는 없고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불고불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범죄 종류에서도 불고지죄가 있습니다. 알리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지만 죄가 성립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예를 들면 뭐 폭력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흔히 말할 때 무슨 뭐죠? 체벌 같은 거, 체벌. 선생님이 아이를 때렸을 때 아이가 이제 신고를 하면 그게 죄가 되지만 신고를 안 하면 그는 그냥 교육상 체벌로 인정이 되고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신고를 하면 이제 그게 죄가 되지만 서로 참으면 그는 죄가 안 되는 불고지죄. 그 다음에 제3자 뇌물공여죄, 친고죄, 불고지죄 이건 참 친고죄가 그런 거고요. 불고지죄는 알리지 않음으로 해서 죄가 되는 거죠. 우리 국가보안법상의 무슨 이런 것들 불고지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함으로써 죄가 되는 거 불고지죄. 친고죄가 아까 얘기한 그런 겁니다. 신고를 해야지만 이제 죄가 성립되는 거. 그다음 형벌의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형.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형제가 살아 있습니다. 최고 법정형은 사형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거의 20년 이상 되고 있어요. 사형수들은 대기를 하고 있지만 사형 집행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징역형, 그 다음에 금고형,
그다음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이런 게 상실과 정지는 다른 거죠. 운전면허증을 압수한다. 그럴 경우는 자격 정지가 되는 거고, 운전면허증 자격 완전 박탈한다. 그러면 이제 상실이 돼가지고 다시 운전면허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벌금과 과태료가 있다. 벌금은 이제 전과자고, 법원에서 부과한 거기 때문에 전과자가 되는 거고,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구청에서 뭐 부과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과가 안 되는, 벌금과 과태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구류, 과료는 일단 금액이 작은 거고, 몰수, 감치명령, 반의사불벌죄, 그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폭행죄, 협박, 명예훼손, 과실치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그다음에 화학적 거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징계제도, 징계라고 한 게 이제 가장 무서운 징계가 파면, 연금도 못 받게 완전히 징계하는 거, 파면, 해임, 이거는 이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나 현직에서는 이제 나가야 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해임이고, 정직, 이거는 뭐 말 그대로 감봉, 봉급을 깎는 거고, 견책, 말 그대로 뭐랄까, 혼내키는 거죠, 견책. 그 다음에 집행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을 늦추는 겁니다. 신체형, 다시 말하면 징역형 같은 게 3년 이내의 징역형일 경우에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고유예라는 게 또 따로 있고요. 죄수의 딜레마 이론 있습니다. 이거는 비제로섬 게임 일종이다. 가석방제도는 임시석방제도입니다. 임시. 가짜로 석방하는 게 아니고, 이 가정은 임시로 석방한다는 거예요. 가석방. 가짜 석방이 아니고 임시 석방.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명령제도, 감치명령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소송법이 와서요. 소송법에 이제 우리가 와서 재판의 종류 지금 나왔습니다. 민사, 형사, 행정, 선거, 군사, 특허재판 이렇게 크게 6가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재판은 공개 원칙으로 하고 증거 위주로 재판을 한다.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 공개 재판을 가장 우선시한다.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로 한다. 심급제, 우리는 대체로 3심을 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은 이제 법률관계만 따지기 때문에 법률심이다. 사실심과 법률심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단심제도 있습니다. 딱 한 번 재판하는, 선거 재판은 단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소송은 2심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즉결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을 먼저 시작하는 거 공소라고 합니다. 제1심이 회부하는 거 공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제2심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3심을 청구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 상고, 공소, 항소, 미안합니다. 이게 공소, 항소입니다. 공소, 항소, 상고. 이렇게 되면, 이게 상고가 아니고 항소입니다. 항소. 이렇게 해서 공소, 항소, 상고. 이게 여러분들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세 가지를 묶어서, 항소와 상고 이런, 하여튼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걸 다 묶어서 우리는 항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송제도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배심원 제도가 있어서 형사 재판에 있어서 이제 판사는 사회만 보고 배심원들의 다수결로 이제 유죄, 무죄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제도를 배심원제라고 그러고, 참심원제는 뭐예요? 판사가 결정을 하되 참심원을 두고 이제 재판하는 그런 경우죠. 그다음 민중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공소시효가 있어요. 사형은 25년, 무기는 15년, 장기는 10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영장제도가 있습니다. 영장제도가 있어서 소환장이라는 것도 있고,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수영장, 수색영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고소는 이제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고소라고 그러고, 고발은 제3자에 관련된 걸 고발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고소라고 해요. 고소와 고발은 좀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법관의 종류, 이렇게 돼 있다.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법관 이렇게 돼 있고요. 기타 소송법의 사항도 뭐 영장 항고제가 있다. 영장에 대해서 다시 항고할 수 있다는 거. 긴급 체포. 이거는 구속영장 우선적으로 발부하는 걸 긴급 체포라고 한다. 기소 독점, 말 그대로 기소권을 독점하는 거.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는 걸 기소 독점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경찰이든 국정원 직원이든 누구도 기소를 할 때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이는 검사만이 기소할 건지 말 건지, 기소할 건지 불기소할 건지를 결정하는 것을 기소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아니고서 누구도 이게 관여할 수 없다는. 그냥 검사가 어마어마한 이제 권한을 누리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의 횡포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 신청제가 있어갖고 재정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다음 형사조정제도, 이거는 제3범죄 한정해서 형사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플리 바게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죄 협상제. 예를 들면 그 범인이 자백을 하고 이제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경우에서는 형량을 깎아주는 이런 것을 플리 바게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사부재리 원칙, 형사법상 한번 처벌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처벌할 수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중처벌법,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원칙적으로 일사부재리 한 번만 처벌해야지 두 번 이상 중복 처벌은 안 된다, 이런 거죠. 임의동행이라는 거 있고, 무죄 추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해서 인권을 최대한 보호를 하고 프라이버시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개하면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 스모킹건, 이걸 알다면 결정적인 단서, 말 그대로 연기가 나는 총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 그럴 때는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해요. 알리바이란 말 많이 쓰죠. 현장 부재 증명, 그 범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것을 알리바이란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정관예우, 우리가 말하는 판사, 검사, 경력을 거친 이런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 상황하게 대우를 해준다. 이게 정관예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농단과도 연관되어 있고, 이래서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로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구속적부심, 구속이 됐을 때 그 적부를 묻는 심판을 구속적부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의 계획을 다 이제 공부를 한 거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경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